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집값 동향 좀 살펴볼까요? 네, 2월 2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입니다. 조사 시점은 2월 9일인데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강하게 부동산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효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2주차 서울 주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0.22%까지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주죠. 0.27%였고요. 2주 전이 0.31%니까 2주 만에 거의 0.09%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강남 쪽을 보게 되면 서초구도 0.21에서 0.13%, 네. 강남구는 많이 줄었습니다. 0.07에서 이제 0.02%.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의 상승하지 되겠네요. 않는 단계까지 네, 내려왔고요. 송파구는 0.18에서 0.09%, 송파구도 상승폭이 이제 0.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인천을 보게 되면 인천도 0.03%니까 인천은 0.02에서 0.03, 0.01%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도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큰데 용인 수지구는 0.75%로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경기 15억 아래 구간, 네. 대출이 6억 나오는 집을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구간은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좀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에서는 전체적으로 0.02% 거의 보합 상황인데 울산만 0.13% 상승폭이 좀 높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정부가 오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이제 발표했습니다. 네네. 네. 정부가 이제 그동안 대통령께서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자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럼 5월 10일부터 해당되는 거죠. 9일에, 중과세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됩니다. 네. 원래는 잔금과 등기가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여러 가지 유예 조치들 그러니까 예외 조항들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은 예외 조항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하고 등기는 언제 해야 될까?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최종 결정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2017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지역들 있잖아요. 네. 여기는 4개월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5월 9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네.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해야 되고요. 네. 작년 10월 15일 11호 대책을 통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곳, 경기도 12곳은 6개월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5월 9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11월 9일까지 되니까 5월 9일 계약하고 중간에 중도금 넣고 이제 그 남은 4개월이나 6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하면 되는데 4개월, 6개월 정도면 저는 충분히 계약하고 잔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5월 9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으신 분 같은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5월 9일 지나게 되면 2주택자들은 6억 4천, 3주택자들은 7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껑충 오르니까 네. 팔아야 되는 분들은 5월 9일 전에는 팔아야 되는데 토지거래가가 걸려 있잖아요. 서울은. 네. 그러면 아마도 이게 몰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한 2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5월 9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토지거래가를 받아야 되니까 4월 중순까지는 가계약금 정도 받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약정서를 써서 구청에 그렇죠, 내서 그렇죠.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그 근데 계산 2주보다 더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정서가 5월 9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한 3주. 계약금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건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마음은 안전하게. 한 4월 중순까지 내가 계약금 가계약금 받고 매매 예약서 작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주인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앞으로 약 같습니다. 2달 정도의 시간이 2달 있다고 정도, 네, 맞습니다.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해도 전세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팔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 그 퇴로를 좀 열어줬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퇴로를 어떻게 열어주냐면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니까 네. 아니 다주택자들 중에서 팔아라고 해놓고 아니 못 팔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허가를 해준 게 최대 2년까지 봐주겠다. 그러니까 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세를 끼고 사되 세입자 전세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네. 이제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네. 남은 1년 기간 정도는 전세를 끼고 사고 네. 이분이 2년 최종 2년이 끝나면 이제 전세금 돌려주고 네.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세입자들도 내가 계약한 집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내가 사용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5월 9일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매 팔게 된다면 내가 계약갱신 청구 사용이 안 되겠구나. 계획과 달라질 수 있겠구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대출 받으면 작년 6.27 대책 때 대출 네.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네, 해야 그럼 되는데 어떻게 대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예를 좀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날짜 이런 거 나온 건 없죠.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전세 낀 집을 사게 되면 네. 대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전세가 부분이 금이 있는데 있는데 어떻게 대출이 또 나올까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이제 고려사항 예외 조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2년까지 해주겠네요. 네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요만큼의 기간 동안은 갭 투자. 갭투가 되는 거다. 흔히 이제 전세 끼고 물건을 사는 걸 갭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그런 얘기 보십니까? 있죠. 그런 얘기 있는데 저는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뭐 전세 끼고 사면 갭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경우는 갭 투자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무주택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샀을 때 그 전세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봐준다는 거니까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전세 기간이 최대 2년이고 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남은 기간이 3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현금력 동원력이 되는 네. 자금력이 되는 무주택자라면 네. 3개월 전세집 남은 거 전세 끼고 샀다가 네. 나중에 3개월 후에 전세금 돌려주고 내가 또 입주하고 이 번거로움을 할 바에는 그냥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찾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건 실질적인 갭 투자는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그게 이제 무이자 대출 역할을 하니까 네. 2년이고 4년이고 6년이고 가지고 가는 게 갭 투자인데 이번에는 그냥 짧게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만 인정이 되니까 네.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나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허용을 해줬더라면 자기 집을 팔고 다른 집도 사고 이런 분들은 근데 활발하게 좀 1주택자한테 움직일 수는 허용해도 있었죠. 1주택자들이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앞으로 확실히 돼 있는데 네. 뭐하러 집을 더 사가지고 그러니까 세금- 갈아타는 거죠. 그 사이에 내 집은 아니, 근데- 팔고 사고 하는 거죠. 팔고 사고요? 네네 그런 분들도 존재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무주택자들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서울 내에 그 등록 임대주택을 겨냥해서 뭐 영구적 세제 혜택은 줄 수 없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임대사업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면 그게 이제 공급 역할을 한다라는 판단 때문일까요? 당연합니다. 공급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많이 짓는 입주 물량 공급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뭐 작년에 97 공급 대책도 나왔고요. 이번에 129 대책이 나왔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절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5에서 한 8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당장의 입주 물량 증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네. 심리 효과. 네. 나 과천 경마장에 들어가고 싶어. 좀 기다려 볼까 정도의 심리 효과 정도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매물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세도 이제 뭐 부과를 시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이걸 매입 임대라고 하는데 물론 모든 정책은 명함이 있습니다. 이게 명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한테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전세금을 연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는 대신에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제도의 그게 그 취지였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특히 또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을 권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요. 2017년에는 네. 권장을 했다가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게 점점 그렇죠.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다 보니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제 회피를 한다. 네. 아 이거 규제를 했는데 규제의 약발이 임대 사업자 때문에 안 되네. 임대 사업자 제도를 손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점점 혜택을 축소시켰잖아요. 축소시키고 이제 네. 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이미 없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만 기간까지 기다려 주다가 기간이 네.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되는데요. 그게 올 한 3월부터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올해 2026년 올해 자동 말소되는 서울 네. 등록 임대 아파트가 22,822가구 정도 되고요. 네. 내년에 7,800가구 정도, 2028년 또 7,000가구 정도 되니까 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네. 중과세 유예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이 이후에는 중과세 유예 안 해주고 이제 중과세를 부과할 테니까 팔아라라는 신호를 좀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고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같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아파트들이 많고요. 아파트 네. 같은 경우도 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등록 임대 사업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공시가격 6억 원이야. 비수도권은 3억이니까 수도권은 6억 이하니까 실질적으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이게 임대 사업자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6억 이하, 뭐 전용 면적 얼마 이하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뭐 그럴 것도 수도 있을 있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네.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권에는 현실적으로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매물이 나오면 네. 당장 매매 시장이 안정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네. 이제 세입자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팔면 토지거래가구역 때문에 네. 새로운 사는 사람은 입주를 해야 되니까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또 나와야 되니 세입자들이 혹시 대출을 받아서 살 수는 없을까요? 뭐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네. 세입자들이 또 대출도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세입자에 대한 좀 보호 대책, 보완 대책도 인차인에 좀 고려를 대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상승세 주간 거래 네. 동향 보니까 상승세도 주춤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강한 압박이 시장에 좀 효과가 있었는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좀 늘어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매물은 조금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남았고 이제 설날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설 전에는 많이 안 움직이기 바빠요. 때문에 바빠요.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네. 설 지나고 본격적인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은 한 10% 정도 늘었는데 서울 전체는 6%가 늘었고요. 강남구는 15.3%.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약세라고 하는 개포 쪽이 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19.7% 정도. 그렇게 비싼데 강남에서 비싼데 강남에서 그렇고요. 근데 압구정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16.6% 정도 나왔는데 설 지나면 더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가격을 내린 매물들이 나오느냐가 첫 번째 이슈고요. 거래가 되느냐가 두 번째는 매수자들이 이제 사줘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지 않을까요 또? 그게 걱정입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개포에서도 이제 몇 억씩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최근에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몇 억 떨어진 금매가 나왔는데 집을 사려고 고민하는 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지금은 안 살래요. 좀 기다려 볼래요라고 해서 또 관망으로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락 매물이 되면 나오면 거래가 돼서 이게 하락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또 이게 관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이제 두 달이 골든 타임인데 이 두 달 안에 매물만 나오고 거래가 안 되고 나중에 또 매물이 잠길까 좀 걱정이 잠긴다는 건 이제 5월 9일 중과가 되면. 유예가 이제 끝나고 끝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너무 많은 세금을 낼 수 82.5%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뭐 증여를 하든 그냥 단순히 보유를 하든 아니면 세입자한테 월세로 바꿔서 전가를 하든 주식을 팔아서 보유세를 미리 좀 쟁겨놓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정부에서는 또 보유세를 더 보유세 당연히 강화할까요? 올리겠죠. 네. 그러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가 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들,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은 하락 매물이 나오면 좀 사서 하락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게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우리 될 것 국민의 같습니다. 부동산 편중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주식에서 자산을 좀 잘 읽어라 하는 이제 이 정부의 어떤 바람, 네. 방향성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또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그런 자금이 제법 된다면서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을 살 때 우리가
너 돈 어디서 구했어?라고 하면 자금 출처를 다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하고 이제 채권 매각 대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2조 948억 거의 2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유입이 그러네요. 됐는데 또 네. 올해도 또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또 은행 PB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주식 언제 빼야 되죠? 주식 빼서 집 살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요? 라는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사실 정부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네.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는 순환 구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 파신 분들이 주식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다주택자 중과 이 부분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똑같이 적용은 됩니다. 똑같이 적용은 되는데 이제 예. 파악하기 어려운 게 네. 국내의 세대를 구성하는 외국인이라면 네. 다주택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해외 부인이 있는데 네. 해외 부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사면 이게 부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점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